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 군인들한테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게 체포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을까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거 봐라,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러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잠깐만, 이 사건 자체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모든 논쟁이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진 슈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른 세계의 거울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논쟁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모든 논쟁의 시작이 된 사건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궁을 급습했어요. 대통령궁을요? 네,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하고 그의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혐의는 마약 밀매와 테러 지원이었고요.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재판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죠. 한 나라의 현직, 그러니까 합법적인 국가 원수를 다른 나라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로 그냥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외교적 마찰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전쟁 직전 상황 아닌가요?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라고들 하죠. 모든 나라는 각자의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다는,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그 약속이 힘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이 나온 곳이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목소리였는데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거의 뭐 비상벨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시선은 정확히 베네수엘라의 실패라는 그 서사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요? 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한때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해서 대통령까지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나. 그건 바로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거죠. 잠깐만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포퓰리즘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그걸 바로 지금의 우리 정부랑 연결하는 건 굉장히 과감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닮았다고 보는 거죠?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아, 그 글이요?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습니다. 검찰을 해체하려 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며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마두로 같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교과서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식이 소름 끼치게 닮았다는 주장이에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비슷하다. 또 있나요? 외교 노선도 지적합니다. 마두로 정권이 반미 노선을 걸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동맹보다 친중국적인 외교를 우선시하다가는 똑같이 경제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운명을 건 경고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마지막 방파제라는 표현까지 쓴 거군요.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침몰할 테니까 이번 선거에서 막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국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국내 정치를 비판하는 건 꽤 오래된 전략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그리스처럼 될 거냐? 아르헨티나 꼴 난다. 이런 말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가부도 얘기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나라들이죠. 네네. 근데 왜 하필 지금은 베네수엘라일까요?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강력한 상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상징성이요? 네.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나라를 탈출하는 그 낙차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방심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은 보수 진영에게 국내 정치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처럼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그들에게 이 사건의 핵심은 미국이 뭘 했냐가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여기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국내 문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인데 이분은 지금 다들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모두가 베네수엘라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만들어낼 미래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요? 네. 그의 키워드는 국제사회의 규칙, 즉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이요? 네.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마두로가 아무리 끔찍한 독재자라고 해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지도자를 마음대로 잡아가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만약 이런 행동이 나쁜 놈 잡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용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힘센 나라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는 정글이 될 거라는 깊은 우려죠. 위험한 선례라는 말이 참 무섭게 들리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미국의 행동에 박수를 치거나 침묵하면 나중에 중국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저들은 분리주의 세력이다. 이러면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 총통을 연행해 갈 때 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외칠 명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 너희도 미국이 그랬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제일 힘센 애가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때리는 걸 보고 아, 맞을 짓 했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그 힘센 애가 내 친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국제법의 존재 이유거든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까지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규칙이니까요. 실제로 유엔 헌장 2조 4항에 보면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 규칙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준석 대표만 유독 원칙을 강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우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고요. 아, 유엔에서도요? 네. 심지어 이번 마두로 체포를 내심 반기는 서방 국가들조차 공식적으로는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언급합니다. 일본 총리도 국제법 원칙 존중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다들 걱정하고 있군요. 네. 모두가 이 위험한 선례가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들고 있는 거울은 국제질서라는 거울이네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쪽은 우리 집에 불이 날까 걱정하는데 다른 한쪽은 우리 동네의 규칙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건의 주인공은 몰락한 마두로가 아니라 선을 넘어버린 미국의 행동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보수 진영은 이걸 국내 문제로, 이준석 대표는 국제 원칙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럼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쟁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예 판이 다르다고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논쟁 자체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정치 공세다. 네, 황당한 프레임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황당한 프레임이요? 어떤 의미죠? 민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실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 국제 유가 폭락, 또 극심한 내부 정책 갈등 같은 온갖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서 만들어진 비극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복잡한 맥락은 다 잘라내고 오직 포퓰리즘이라는 딱지 하나만 붙여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른데 억지로 비슷한 점만 끄집어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최근 한국 정치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 자체를 반박하기보다 그 주장을 하는 의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들 주장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그 주장을 하는 저해가 의심스럽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왜 하필 지금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꺼낼까? 그건 정부의 개혁 정책을 독재로 왜곡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다. 라고 상대방의 동기를 먼저 문제 삼는 거죠. 아하. 이게 사실상 요즘 한국 정치 논쟁의 표준 공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 저들이 저 말을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프레임 전쟁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게요. 사건의 본질이나 사실관계보다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둘러싼 싸움이 먼저 벌어지는 거군요. 네, 결국 민주당이 들고 있는 세 번째 거울은 정치적 의도를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 아, 그 거울로 사건을 보는 국민의힘을 비춰보면서 아, 저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구나 라고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한국에 오자마자 국내 정치, 국제 질서, 정치적 의도라는 세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뉘었네요. 그렇죠.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처럼요. 네. 어떤 거울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의미와 주인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죠. 첫 번째, 국내 정치라는 거울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추면서 위험하다, 우리도 저렇게 된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국제 질서라는 거울은 미국의 행동을 비추면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좀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의도라는 거울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이야기하는 상대방을 비추면서 그들의 숨은 목적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거울은 베네수엘라를 비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불안과 갈등을 비추고 있는 셈입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마두로의 체포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을 둘러싼 한국에서의 뜨거운 논쟁을 세 개의 거울을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큰 국제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게 우리 정치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세상의 규칙에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먼저 고민하시나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해석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거울을 가장 먼저 집어드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하나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